넌 내 딸이야. 3년간 이 집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 같은 고아 출신이 재벌가 딸이라니.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어요. 유산 때문에 꾸민 거 아니야? 차갑게 돌아선 남매들. 과연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한 시간이에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습관처럼 만졌어요. 낡고 색이 바랜 금목걸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어머니, 85세 할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작게 미소 지으셨죠. 수진이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3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큰 집, 차가운 분위기, 말수 적은 사람들. 하지만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진짜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시설에서 자란 저는 제 생일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서류에는 1973년 경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있던 이 목걸이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누가 왜 제게 이걸 걸어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 씨, 복도에서 정우혁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언제나 그랬죠. 네, 회장님. 재빨리 할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계신 회장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항상 저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셨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니까 준비 잘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회장님의 부인 한영숙 여사님도, 아들 민준 씨도, 딸 서연 씨도요. 친절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벽 같은 거리. 저는 그냥 간병인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서연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 컨디션은 어때요? 오늘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 서연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셨죠. 저는 익숙했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시설 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 얼굴이 변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문제 있는 애, 그런 눈빛들.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저녁이 되자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넌 좋은 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곧 잠드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이 목걸이는 뭘까요? 누가 제게 준 걸까요? 왜 저는 버려졌을까요?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 하지만 제 인생은 늘 안개 속이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들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따뜻한 집, 웃음소리, 함께하는 저녁. 제게는 없는 것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셨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하고 포근한 품.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열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는 시간이었죠. 욕실 안은 후끈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끈을 꺼내 머리를 높이 올려 묶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욕조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타올로 물기를 닦아드리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편안해 하신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혁 회장님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욕실 문틈으로 안을 보신 것 같았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회장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제게 그런 눈빛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차갑고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충격? 놀람? 아니면?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닫으셨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다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죠. 회장님의 그 표정이 눈에 밟혔어요. 대체 뭘 본 거지?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거든요. 제 방 창문에서 보였습니다. 잠도 안 주무시나?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을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이 자꾸 저를 보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돌볼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복도를 지나갈 때, 언제나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따가웠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회장님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제가 눈을 피하자 황급히 지나가셨죠.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부인 되시는 한영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수진 씨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아니야. 거짓말 나도 다 봤어요. 혹시 수진 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의 그 표정, 그 시선, 그 태도,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죠. 그날 욕실에서 머리를 올렸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제 목 뒤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3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깨울 거라는 걸, 그 점을 회장님이 봤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고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갈아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까지 끝내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이 허전했습니다. 손이 급하게 목덜미로 향했어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늘 하고 다니던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목걸이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을 살폈어요. 침대 밑도 뒤졌습니다. 화장실까지 다시 확인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제발 어딘가에 있어야 해요. 침대 모서리에서 끊어진 줄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는 시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손으로 꼭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게 이 목걸이는 전부였어요. 시설 언니가 말해줬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왔을 때 5살쯤 됐을 때부터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작은 금색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요. 누가 채워준 건지, 왜 채워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증거요. 목걸이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갔어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서 고쳐야 하나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진 씨, 회장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손에 든 거요. 목걸이 줄이 끊어져서요. 손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거라서 고쳐야 하는데.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목걸이를 건네드렸습니다. 회장님이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순간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은 목걸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펜던트 뒷면을 뒤집어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안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시설에서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래요. 시설. 네, 보육시설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요. 회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제가 시설에 처음 왔을 때 이미 하고 있었대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이처럼 새하얗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목걸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회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무릎을 꿇고 목걸이를 주었어요. 혹시 상처라도 났을까봐 확인했죠.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을 열려던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뒷걸음질을 쳤어요. 허겁지겁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저렇게 놀란 건지, 왜 목걸이를 떨어뜨린 건지, 왜 제게서 도망치듯 사라진 건지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목걸이를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서재에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게 정말 맞아요? 확실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봤어. 펜던트 뒷면에 우리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목 뒤 점도 똑같아. 위치도 모양도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그럼 정말. 사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확실하게 해야 해. 병원 가서 DNA 검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야겠어요. DNA 검사? 저요? 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슬픔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시작된 걸까요? 밤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문을 꽉 닫았습니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제 손에 든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목걸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목에서 봤어요. 목 뒤의 점도 똑같았고요. 영숙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저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를 우연일 수도 있었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서류부터 확인해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 담당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인사 기록 좀 확인해 주게. 네. 회장님 잠시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73년 경생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미상입니다. 1978년에 시설에 입소했다고 나와 있네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973년생, 1978년 입소, 같은 지역. 우리 딸이 사라진 게 1978년이었어요. 당시 5살. 그 동네에서요. 알았네. 고맙네.
전화를 끊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정말 아직 몰라. 확실히 해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도 알았을 거예요. 저도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가 쓴 컵을 따로 보관했어요. 청소할 때 떨어진 머리카락도 모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내 딸의 머리카락을 훔치고 있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검사 의뢰는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오래 알던 병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우혁 씨, 이거 심각한 건가요? 일주일 안에 결과 부탁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며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3년 동안 월급을 줬다니. 내 딸에게 존댓말을 받았다니. 저는 수진 씨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혁 씨, 결과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올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을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병원장의 표정이 묘했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우리 딸이에요. 35년을 찾아 헤맨 딸이 3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요. 병원장이 조용히 물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만 봤어요. 영숙은 계속 울고 있었죠.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다녀오셨어요? 그 밝은 미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영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랑 서연이한테는 언제 말하지? 수진 씨한테 먼저 말해야 해요. 하지만 애들 반응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만들어온 이 가족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말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35년 만에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을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DNA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진 씨가 우리 딸입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목 뒤 점, 그 목걸이, 생년월일, 입소한 시설까지 모두 일치해요. DNA 검사 결과도. 회장님이 서류를 밀어주셨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원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이.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제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언니라고요? 3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DNA 검사 결과가. DNA요. 그런 거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산 때문에 꾸민 거 아니에요? 아빠가 늙으셨다고 생각하고?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서연아, 그만해! 사모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간병인이었잖아요. 지금도 간병인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회장님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간병인일 때는 편했어요. 제자리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저 어색한 존재. 문틈으로 복도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서연 씨였을까요? 민준 씨였을까요? 그들도 혼란스럽겠죠. 갑자기 나타난 언니라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 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유일한 흔적.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지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어쩌면 좋죠?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요. 그게 편했습니다. 아직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마구 뒤엉켜 있었어요. 기쁨과 혼란, 두려움과 기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누나가 겪은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5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가족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누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5년 동안 못 찾아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를요. 며칠 뒤 회장님,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어. 내 이름도 제대로 등록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잠깐 얘기해도 돼요?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서연이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설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응. 많이 외로웠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어. 내 것이라고는 목걸이 하나뿐이었거든.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괜찮아.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언니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진짜 언니처럼 지내고 싶어요.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나도 그래.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진관 앞에서 저는 멈칫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조금요. 익숙하지 않아서. 천천히 가자. 우리 함께니까.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제가 서고 양옆으로 민준과 서연이 섰어요. 자, 웃어보세요.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더 이상 간병인 방이 아닌 2층 방에서 지냈습니다. 내 방이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방.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가져본 내 방이었어요. 가슴속이 꽉 찼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식탁 한가운데 앉아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수진아, 이거 먹어봐. 어머니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세요. 언니, 내일 영화 볼래요? 서연이 웃으며 물어봅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35년을 헤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족에게로.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5년을 헤매던 한 사람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죠.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 오늘 꼭 안아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